안녕하세요. 아직 다들 자리에 착석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들 피곤하시죠? 저는 되게 많이 올해도 NHN 데뷔도 갔다 왔고 다음에 디보는 동영상으로 좀 봤지만 맨 마지막 시간까지 항상 계신 분들은 되게 뭔가 그 모티베이션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모티베이션이라면 첫 번째, 경품을 끝나고 나서 꼭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좀 차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좋은 세션이 있으니까 꼭 들어야지. 또 후자는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경품.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시간까지 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좀 자축하는 의미에서 저는 경품들을 좀 많이 풀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2개 티셔츠를 풀었잖아요. 저는 하나 더 보태서 3개랑 그 다음에 배지 있는 티셔츠를 좀 풀까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다시 좀 돌아와서 저는 오픈소스로 개발 실력 쌓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진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좀 할게요. 제가 책을 쓴 지는 좀 오래되었는데요. 발표자 소개할 때는 굉장히 좀 자랑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좀 넣어놨고,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썼고, 3세를 해서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IT에서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팔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옆에 있는 위키북스 책 많이 사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는 오픈소스로 개발 실력 쌓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옥차는 처음부터 개발자가 우리가 다 개발자라고 명명을 하는데 개발자가 되기까지에 대한 과정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오픈소스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웠고 어떠한 자료들로 우리가 임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픈소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다니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을 넘어서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되게 많은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몇십만 개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는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할지, 이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개발자시죠? 혹시 사장님 계신가요? 사장님 없으시죠? 네. 전 세션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좋은 개발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일까요? 딱 두 분 받을게요. 빨리 제 눈에 띄시는 분이 여자분이 잘 뛰긴 하지만요. 네. 손 드시면 제가 경품을 드리고 자기 의견들을 좀 얘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저기 가운데 남자분. 아니요. 예, 그렇죠. 예, 일어나신 분 맞아요. 일어나신 분 지금 방금 맞아요. 예.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 그다음 또 한 분 더. 예, 여기 지금 코딩이 즐거운 개발자. 되게 뭔가 이렇게 확확 와닿는데요. 그 각자마다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제가 티셔츠를 드릴게요. 빨리 나오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스태프분께서 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냐라고 했을 때 저의 삶과 제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기술로서 좀 변화시키는, 즉 제가 잠자기 이렇게 자동화하고 싶은 어떠한 일들을 자동화하고 그것들을 만듦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가 좋은 개발자다라고 명확히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로 변화를 시키려면 당연히 기술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기술을
잘 쌓아 나갈까라는 게 저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좀 그 주변의 개발자분들께 좀 이렇게 좀 물으면 어떻게 개발자가 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되게 여러 가지 답변들이 좀 나왔어요. 재밌는 답변 중에 하나는 랩 업그레이드를 해도 어머니가 혼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답변들도 좀 있었고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 라는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대학교를 공대로 가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다 보니 개발자라는 직능이 있고 그것들을 했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육성 정책으로 인해서 그 많은 커리큘럼을 거치고 학원을 거기에서 실무적인 프로그래밍의 스킬들을 거쳐서 개발자가 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그 자바랑 자바2이 디벨로퍼 이렇게 구인 광고를 보고 결국 취업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팀장님이 결국 취업을 하고 나서 팀장님이 원하는 실력은 저 정도의 실력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실력은 이와 같죠. 그래서 진짜 나의 실력은 아직 견습생이고 지금부터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 책들인데 이거 말고도 웬만한 그 국내 서적 번역서들은 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딩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하면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의한 기술을 잘 아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의 후배들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배님, HTML5가 좋아요? 아니면 빅데이터가 좋아요? 아니면 모바일이 좋아요?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었어요. 좀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그 옛날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옛사람의 시를 보고 이렇게 습작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마치 보시면 A팡 중에서 그래서 소식을 듣게 되는 이런 것처럼 옛사람의 시를 보면서 공부를 해서 저런 시가 나왔겠죠. 혹은 대가의 화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저런 그림들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리죠. 그리고 가수 오디션에 지원하는 그 지망생들도 이승철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 부르면서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코드를 읽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드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그런 처음 출발점을 좀 잡고 시작을 했고요. 이번 짧은 시간이잖아요. 다음에 경품이 있고. 그래서 저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오픈소스로 공부를 하면 개발자로서 더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라는 게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자가 되기까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오픈소스를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자세들을 잠깐 알아볼게요. 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타난 스프링으로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책을 캡처해 놓은 화면이거든요. 한 4페이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에 대한 니즈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사용들을 하는 그 자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동작됐는지 참 궁금하다 라고 해가지고 실제 동작 원리를 분석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되게 멋있죠. 플리커에서 뭔가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요. 뭔가 이런 서양 사람들과 글로벌하게 뭔가 나누면서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의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픈소스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오픈소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한 4단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픈소스를 분석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일인데요. 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타인의 생각을 읽는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옆에 앉은 동료의 코드들을 읽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시죠. 네, 그런 것처럼 오픈소스를 코드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린 이유는 한 가지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는 6년 전에 JDK 다들 설치를 해보셨나요? 설치를 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오라클 나오고 선크림 나오고 클릭 해가지고 넘어가면 끝나죠. 근데 그 설치 과정 속에 자바 소스 코드 파일이 든 것들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그 소스 폴더가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JDK 밑에 src.zip으로 존재한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합니다. 굉장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음 지으실 일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저런 설치 과정에서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소스 코드가 저기 있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스 코드들을 메소드 단위 아니면 클래스 단위로 며칠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획을 삼아가지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자바에 대한 이해들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또한 다들 자바의 디팩토라고 부르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제가 일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오픈소스 분석 경험들을 통하니까 정말 다들 타짜 보시나요? 타짜 보셨나요? 타짜에 나오는 판경량이 고니에게 화투의 기술을 이렇게 알려주듯이 정말 옆에 있는 정말 대가의 느낌들을 제가 점수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내 실력이 정말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걸 제 본인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거 공부했네요. 빨리 손 드시는 분, 이 뒤쪽으로 이렇게 저기 회색 입으신 분 있잖아요. 뭘까요? 답이? 제키입니다. 맞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오픈소스 분석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빌드와 실행입니다. 오픈소스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하기 위한 사례 분석을 좀 해보고자 해요. 그냥 샘플 헬로월드 띄워놓고 이러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검색 엔진계의 거의 디팩토라고 부를 수 있는 루신을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 이 루신을 택했냐라고 했으면 저는 핑크색 티를 입은 아저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버그 커팅이란 사람이고 C++을 막 공부를 하다가 자바로 뭘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루신이거든요. 네,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 다음에 빅데이터 많이 관심들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하드웹에 대한 창시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루신을 가지고 사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프로젝트부터 받아보아야 되겠죠. 프로젝트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최근에 개발 내역들을 다운로드 받고 싶어서 SVN에서 체크아웃을 받아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첫 번째 멘붕이 옵니다. SVN까지 체크아웃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빌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외국 개발자 아까 팀 왔는데 팀 없죠? 네. 그런 한국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앞쪽을 풀고 무심코 그냥 소스만 찾아요. 하지만 맨 앞쪽에 보면 되게 안내서 같은 파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파일들을 그냥 무심코 넘어갑니다. 거기 안쪽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프로젝트 빌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텝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단계죠. 아니죠. 0번부터 인덱스가 됐으니까 5번째 단계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빌드가 완성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빌드를 했더니 잘 돼요. 하지만 이것들을 하려면 엔트라든지 아이비라든지 메이븐이라든지 이런 빌드 스크립트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멘붕이 와요. 과연 빌드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성공했다라고 치면 우리가 소스 분석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 아이디, 이클립스라든지 넷빈즈라든지 이런 거에 올려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야지 되게 잘 되겠죠. 노트패드 띄워가지고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 어떻게 올릴지가 굉장히 두 번째 멘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언어가 모국어인 애들도 되게 어려운 과정들입니다. 우리들은 되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외국 애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how to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치면 되게 검색 결과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튼 결국 아이디에 올렸어요. 잘 된 화면들을 캡처를 한 겁니다. 만약에 상세한 과정을 보고 싶으면 제 블로그 있으니까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멘붕이 찾아옵니다. 아이디까지 빌드를 하고 아이디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테스트를 돌려보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과정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픈소스를 일단 다운로드를 받고 빌드를 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에 대한 사업법들을 익혔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아키텍처 분석이에요. 아키텍처에 대한 중요성을 굳이 여기 이 자리에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안 나눠도 다들 중요성에 대한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빌드 다 하고 나서 네 번째 멘붕이 찾아와요.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지 잘 모르는 거죠. 사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가 알아야 할 97가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번역서에 보면 에릭이라는 이 아저씨가 1000피트의 뷰를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저씨의 의미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뭔가를 알려고 할 때 적절한 위치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였지만 오픈소스 분석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5만 피트 상공에서 무엇을 봤을 때 그냥 구름과 바다밖에 보이지 않겠죠. 혹은 되게 낮은 위치에서 100피트에서 밑에를 바라봤을 때 되게 모험과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들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서 보느냐, 너무 가까이서 보느냐. 하지만 실제로 1000피트에서 바라봤을 때는 적절한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스트럭처랑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1000피트의 뷰를 가져라라고 거기 97 아키텍트라는 서적에 소개를 해놨고요. 그것들을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있어요. 아키텍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있고 스탠포드 자바라는 툴이고 500개의 클래스 이하는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클립스 플러그인으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혹시 놓치시는 부분은 동영상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흐름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포드 자바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그냥 바로 한 가지가 나오고 그냥 웬만큼 인스톨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 과정이 끝나면 퍼스펙티브에 스탠이라는 항목이 뜨고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루시는 올린 저 화면인데요. 저기에서 패키지를 클릭하고 런의 스트럭처 어나리시스를 클릭을 하면 실제 분석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화면들이 뜨냐면 실제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게 컴포지션이에요. 되게 아까보다 큰 그림들을 좀 볼 수가 있죠. 루신 코덱이라는 항목들이 어떠한 그 패키지와 연관이 있는지, 도큐먼트가 어떠한 패키지와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존관계를 어떤 식으로 얘네가 잡아서
아키텍처를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화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을 전부 다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볼 화면들은 오버뷰예요. 예, 화면을 작게 한 다음에 오른쪽 화면 상단을 보면 오버뷰라는 게 보여요. 이게 보통 그 아키텍처를 표현할 때 컴보박스로 이렇게 많이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컴포지션과 오버뷰를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패키지를 옆에 클릭하면 같이 스위칭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레벨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를 사실 스탠포 자바는 아키텍처를 좀 분석하는 용도보다는 그 현대한 지표를 좀 보는데 더 익숙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추상화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 클래스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들을 감지해서 잘 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의미의 툴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과 같이 매트릭스도 제공을 해줘요. 현재 메소드의 개수라든지 필드의 개수라든지 그 복잡도에 대한 수치들을 그 핫켓의 여러 가지 그 아키텍처를 분석을 할 때 나오는 그 자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 지표들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커플링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실제 아까 전에 의존관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클래스 레벨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000피트의 뷰를 유지하라고 했는데 뷰를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지금은 클래스 레벨까지 올려가지고 본 거고, 멤버 변수, 즉 메소드 단위로 분석을 해가지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진행을 하면 아까 전보다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레벨로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텍처 관련된 어떠한 지표들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은 맨 뒤에 슬라이드가 나중에 공개될 거니까 거기에 참고 자료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패키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잠시만요.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스탠포 자바는 정적 분석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따로 별도의 분석 작업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콘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핑 정보들을 따로 분석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0피트의 뷰처럼 아키텍처를 어느 정도 익혔다라고 하면 실제로 메소드 레벨, 클래스 레벨까지 내려가서 분석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제 큰 그림들을 좀 보았으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API 문서들을 좀 확인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잘된 그 오픈소스들은 웬만큼의 문서 작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I 문서를 보면서 요렇게 쓰는 거구나, 혹은 메소드의 명들이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라고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나이스한 작업은 디버깅을 하며 테스트를 하는 게 개발자니까요. 당연히 좋겠죠. 또 다른 도구를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툴이고요. 이 툴은 디버그를 하면서 실제로 UI에 어떤 의존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검색을 하면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루시엔 가지고 한번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디버깅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내려가다가 저는 도큐먼트 애드라는 메소드를 한번 실제로 더 좀 분석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디버그 스택 트레이스랑 베리어블 보고
파악을 합니다. 하지만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뷰는 이런 관계들을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이름들이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인자로 전달이 됐고 어떻게 의존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메소드를 add라는 게 그냥 하나의 필드고 필드즈는 그냥 어레이 리스트예요. 그리고 나서 add를 실행시키면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랬을 때의 화면들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안에 fields라는 그 항목들이 있고 거기에 필드가 추가되는 항목들을 디버깅을 하면서 실제로 그림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오픈소스 내가 짠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명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그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디버깅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요거는 스택 트레이스랑 베리어블 기반으로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분석이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로직 및 알고리즘도 오픈소스를 좀 분석을 하다 보면 배울 수가 있어요. JDK의 new string 했을 때 string.java 파일들을 보면요. 거기 안에 index of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보통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어느 위치부터 시작되는지 리턴하는 함수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부분으로 음수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거기보다 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 처리라든지 아니면 실제 그 자바에서는 성능들을 위해서 특정한 코드 블록들은 그냥 루프로 돌면서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그거보다 65,000 그 사이즈보다 더 큰 것들은 다른 알고리즘을 처리를 한다라는 사실들도 이 코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알고리즘도 오픈소스 코드를 읽으면서 분석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보면 된다는 거고, 오픈소스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비주얼라이제이션 툴과 IDE를 함께 합한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단계별로 아키텍처를 분석하고 클래스 메소드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로직과 알고리즘을 분석하다 보면 좀 더 나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픈소스가 태생하게 된 이유들을 먼저 좀 알면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커밋 히스토리들을 되게 많이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빨리 나올 것 같아요.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없나요? 예, 맨 앞에. 틀렸어요. 예, 저기 빨간색. 예, 맞습니다. 한 분께는 요거는 그 티셔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제 책을 한번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픈소스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넘어서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의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다르게 PM이라든지 PM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PM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특정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그냥 구현을 하고 실제 일정을 잡아서 오픈한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죠. 그리고 우리들은 되게 컨트리뷰션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드 패치를 무조건 해야지만 컨트리뷰터나 아닙니다. 컨트리뷰션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버그 리포팅이라든지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트리뷰션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됩니다. 저는 금일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키노트 세션에 있던 바스아이유의 백엔드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백엔드는 저 도메인에 카산드라 노드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쪽은 유저 그리드 스택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GitHub의 이 주소와 같죠.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는 사실 여기에 발표자가 아니라 그냥 참석자로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지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하고 팀에 합류를 하고 나서 이 프로젝트가 많이 이렇게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팀의 문화 자체가 제 뒤에 앉은 사람 혹은 아니면 제 옆에 앉으신 분들이 미리 컨트리뷰션 활동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개발자잖아요. 다들 개발자는 자존감 혹은 아니면 자신에 대한 그 어느 정도의 이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욕심들이 있겠죠. 단순히 운전한 일 같은 시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모듈에 대해서 이렇게 디버깅을 하다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났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손짓 발짓 안 되는 구글 번역기 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를 진행을 했어요. 저는 사실 업세트 될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되게 쿨하게 그냥 패치가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되게 그 뭔가 먼 나라 사람 이야기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떠한 그 되게 간단한 플로우죠. 보면 영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발자는 코드로 얘기하기 때문에 코드를 보고 얘가 알아듣고 패치를 수용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의 업무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그 오픈소스에 버그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가 찾고 그것들을 컨트리뷰팅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뭔가 나오는 그런 더 좋은 기능들을 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나서 컨트리뷰션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좀 넘어서 좀 해프닝이긴 한데 아까 전에 1000피트의 뷰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키텍처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패치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얘는 이 코드가 레이어로 치면 이렇게 세 개의 MVC 패턴으로 된 그냥 일반적인 아키텍처인데 맨 윗단에 저는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 얘는 중간 단으로 내려서 코드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한마디 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 패치들을 수정을 하고 뭔가 이터레이션 하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고 긍정적으로 많이 발현이 된 거였죠. 그리고 나니까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개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개발자일 뿐이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제 자신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은 카산드라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헥터 개발자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루시맨 커미터였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들을 받으면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픈소스를 어떻게 우리들이 대하는지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분석들을 넘어서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저는 사례 분석으로 루시는 택했지만 다들 관심사가 다 다를 거고요. 오픈소스의 종류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주변의 개발자분들께 오픈소스 프로젝트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구글링 한다라고 답변들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저 사이트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되게 베스트 오픈소스를 소개해놓은 블로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아니면 웹이면 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오픈소스를 GitHub이라든지 소스포지라든지 다양한 링크들에서 코드를 다 크롤링한 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사용되는 빈도수를 따져가지고 랭킹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매겨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시면 나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고 나서 선택을 할 때 좀 몇 가지의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글의 검색 결과 개수거든요. 검색 결과 개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고, 물어볼 사람도 많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구글 트렌드거든요. 프로젝트 비교를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SVN과 깃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 했는데, SVN은 지금 현재 되게 지고 있는 거고 깃은 되게 뜨고 있는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글의 검색 결과,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세 번째로는 스택 오버플로우의 언급 횟수를 저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웬만큼의 질답이 오는 오픈소스라고 하면 제가 분석을 해도 충분히 좋은 사용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우의 언급 횟수를 참고를 하고요. 네 번째는 프로젝트의 위키라든지 아니면 소스 코드의 주석의 질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팩트들로 인해서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이 프로젝트는 내가 분석해 볼 만해 라고 도전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죠. 그리고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다 내 입맛에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코드를 보는 일이고 되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면 분석을 하는 것들도 좋지만 그냥 내가 직접 오픈소스를 만들어도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 7, 8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들을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1년 전에 안드로이드를 썼는데 안드로이드 폰을 썼어요. 근데 mp3를 이렇게 로드를 하다 보니까 한글로 된 mp3들이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한글이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깨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수동으로 고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제가 좋은 개발자는 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개발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드로이드에서 자동으로 ID 태그를 수정을 해주는 그런 툴을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더 하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 만들고 조그만 소스라도 그냥 공개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그것들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 저의 삶과 주변의 삶을 기술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좋은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픈소스로 공부를 한번 해보면 제 경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첫 번째, 관심 있는 오픈소스를 선정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구글링을 통해도 되고 아니면 정리해놓은 사이트들을 통해도 되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찾으셔도 돼요. 두 번째, 해당 소스를 아까 전처럼 빌드하고 실행해보는 것들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소스를 다운로드 받고 빌드하고 실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들도 되게 어려운 과정들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들을 넘고 나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아키텍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스탠포드 자바라든지 아니면 디버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라든지 이런 좋은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로레벨로 나와서 클래스와 메소드를 분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어떠한 오픈소스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이런 되게 멋진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보통 오픈소스를 가져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되게 불평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이 기능은 안 돼. 왜 이건 안 되지?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들은 컨트리뷰팅을 해야 된다 라고 멋지게 말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제 스스로가 공감이 많이 되고, 오픈소스를 분석을 하고 나서 컨트리뷰션들이 코드 패치뿐만 아니라 문서 작업 아니면 해당되는 사용법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컨트리뷰션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려워 말고 도전을 하시면 한 단계 성숙된 그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은 제 트위터 주소로 좀 받으려고 하고요. 마지막 시간 경품 시간이잖아요. 저는 딱 시간들을 맞춰서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트위터 주소라든지 아니면 제 블로그에 아까 전에 동영상들 놓치신 부분들은 동영상은 다 블로그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는 요거고요. 네, 감사합니다.